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과학의 동반자로서의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만화를 그리는 김명호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서의 그림입니다. 저는 현재 과학 그림을 그리고 여러 권의 과학 만화책을 냈으며 그리고 연구소와 함께 협업하여 과학 만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작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처럼 과학이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창시절에 과학 공부를 그다지 많이 안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정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선 과학이 재밌어졌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과학책 저자들이 그렇게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고 친숙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왜 과학책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 어렵다는 의미는 그러한 설명을 듣고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람부탄은 괴상한 생김새와 달리 맛은 달콤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은 람부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저자라면은 람부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람부탄은 말레이시아의 원산지의 열대과일로 크기는 작은 달걀만 하고 붉은색을 띠며 길고 부드러운 돌기로 덮여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람부탄이 어떻게 생긴 과일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설명을 듣고서도 람부탄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게다가 평생을 사과와 같은 과일만 보신 분이라면 도대체 길고 부드러운 돌기로 덮여 있는 과일을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람부탄이란 과일의 생김새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명확히 되시죠? 글과 그림의 차이는 이렇듯 명확합니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림은 즉각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각은 특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던가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던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어떻게 행동을 하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이 아무리 쉽게 글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독자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시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배경의 지식의 틈을 쉽게 메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림이지만 사실 교양과학서에서 그림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논문, 교과서, 어린이들 학습지나 그리고 학습 만화에서는 그림들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정작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양서에서는 그림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돈이라던가 노력이라던가 시간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글도 쓰고 그리고 그림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알츠하이머 병에 관해서 아시나요?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병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입속세균이라고 주장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 과학 기사들에서 이러한 가설을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과학과 면역학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낯선 단백질과 효소의 이름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이론을 설명해주는 과학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만화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쉬운지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 아우구스트의 증상은 제가 담당한 기존의 환자들 중 누구하고도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 알려진 정신질환군 분류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1906년 11월 3일 튜빙겐에서 열린 제37회 남서 독일 정신과 의사 회의에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는 데네피질의 특이한 질병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우구스트의 뇌를 분석한 결과 매우 기이한 신경섬유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뇌는 해부학적 수준에서 광범위한 위축을 보였습니다. 데네피질에 있는 뉴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소멸하고 신경섬유의 화학적 변형으로 추정되는 엉켜있는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린 매듭 모양으로 얽혀있는 신경섬유의 모습입니다. 또한 끈적한 알부민 침착물을 데네피질 상층부 전체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발표는 알츠하이머병의 확실한 징표이자 유력한 용의자인 플라크와 매듭의 모습을 최초로 세상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내심 인정받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는 11월의 독일 날씨만큼 쌀쌀했습니다. 20세기 초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 중 한 사람이었던 에밀 크레펠리는 자신이 집필한 정신의학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병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심한 노인성 치매의 해부학적 특징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40대에 같이 매우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나이와 무관한 독특한 질병일지 모르겠지만 조기 노화로 추정해야 할 것입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결국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치매는 뇌졸중과 같은 혈관성 치매를 비롯하여 알코올 중독, 외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하며 알츠하이머병은 그 중에 하나로 전체 치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정의는 20세기 내내 혼란을 거듭했지만 플라크와 신경섬유 엉킴은 병의 징표로 일찍부터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지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인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쓸고 지나간 후 남은 잔해일까요? 그럼 대체 얘네는 어디서 나온 애들일까요? 20세기 후반 분자생물학이라는 명탐정 도구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984년 플라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뭉쳐져 끈적하게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3년 뒤 아밀로이드 베타의 본거지도 찾았습니다. 연구를 종합하면 신체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 중에는 아밀로이드 정구체 단백질이라는 커다란 단백질을 달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세포는 특히 뉴런의 시냅스에 집중되어 있는데 세포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단백질의 기능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밀로이드 정구체 단백질은 두 가지 효소에 의해 잘려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조각으로 방출되고 이들은 서로 엉겨붙어 올리고머라는 더 큰 구조를 이룹니다. 올리고머는 축적되어 끈적한 플라크가 되고 뉴런의 들로부터 염증을 일으키면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노폐물들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어내는 두 효소와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였습니다. 이 돌연 변이로 인해 효소는 서로 더 잘 엉켜붙는 더 긴 아밀로이드 베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지 않게 청소하는 한 면역 단백질의 변이였습니다. 이 돌연 변이는 청소를 게을리하여 노폐물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매듭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뉴런 내부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비롯해 세포 간 물질의 이동을 위한 통로인 미세소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타우 단백질은 구조를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크로 인한 염증 반응은 뉴런을 파괴하고 미세소관을 분해하면서 타우를 방출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뭉쳐 매듭 모양으로 엉겨붙거나 플라크에 들러붙었습니다. 즉 아밀로이드 베타가 범인이고 타우 매듭은 일종의 잔해였습니다. 플라크를 제거하면 타우 매듭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명 아밀로이드 가설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밀로이드 가설을 토대로 신약 개발은 대략 3가지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소규모 시험에서 플라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큰 기대를 모았던 아두카누맙의 임상 3상마저도 2019년 3월 중단되면서 현재 아밀로이드 가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아밀로이드 가설이 등장했을 때 일부 연구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아밀로이드 베타의 연관성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라크는 비일관적이었습니다. 플라크는 없고 타우 매듭만 발견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플라크보다는 타우의 양과 축적된 위치가 인지장애 정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특정 면역 단백질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이들이 모두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포를 조작한 실험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에서 시작되는 연쇄적인 과정을 증명하여 아밀로이드 가설이 옳다는 증거로 제시는 됐지만 모든 신약 개발의 실패는 무시할 수 없는 반증이었습니다. 아밀로이드 가설이 잘못됐다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범인이 아니었을까요? 옳은 답을 찾으려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정말 뇌의 노폐물인지,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왜 만드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1990년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조사하던 한 연구진들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뇌에서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 DNA가 종종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흔적은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밀실이자 청정 지역이라고 여겼던 뇌에 이방인이 침입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인체의 핵심 기관인 뇌는 그 중요성 때문에 혈내 장벽으로 외부의 이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견고한 방어막은 침입자뿐만 아니라 뇌를 보내는 약물마저 막아 세워서 신약 연구자들의 골머리를 썩히곤 합니다. 이 방어막을 침입자들은 어떻게 뚫고 들어온 것일까요? 감염체가 어떻게 뇌로 침입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소수의 연구자들은 이에 기반해 알츠하이머병이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제안했습니다. 학계에선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우리 몸을 지키는 선천적 면역계 요원인 특정 항균 물질과 행동이 비슷했습니다. 이 물질은 올리고머처럼 결합해 세균에 들러붙어 세포막을 녹입니다. 여기에 힌트를 얻은 일련의 연구자들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조직을 채취, 분쇄하여 만든 액체 배지에서 강력한 항균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아밀로이드 베타를 생산하도록 조작한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특정 감염성 균류에 더 잘 견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균류에 들러붙어 플라크를 만들었습니다. 마우스의 뇌에 살모넬라 균을 주입하자 하룻밤 사이에 박테리아 주위로 플라크가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아밀로이드 가설이 주류를 차지하는 의학계에서 감염 가설의 가능성이 확인되자 이를 지지하는 연구가 계속 뒤를 이었습니다. 2018년 연구에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특정 변종의 수치가 훨씬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이들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플라크화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입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인 진지발리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균은 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뇌에서 발견되었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9년 연구에선 진지발리스가 방출하는 독성 효소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축적하고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진지발리스의 독성 효소는 특정 면역 단백질도 망가뜨려서 신경 손상을 가속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진은 진지발리스가 혈관 내벽세포와 백혈구를 통해 혈내 장벽을 통과하거나 입 주위 뇌신경으로 침투해 뇌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뇌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외부인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2018년에 정신분열증 환자와 보통 사람의 뇌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사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내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뇌에는 어떠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세균들은 마치 뇌에서 공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체 이 녀석들은 뇌로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요?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혈내장벽도 노화가 진행될수록 파손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어막의 붕괴로 이물질이 들어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이어져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파킨슨병 같은 신경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노화로 인해 혈내장벽이 망가지면서 감염원이 침입해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여기에 대항해 선천적 면역의 군인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방출되어 플라크가 만들어지며 이러한 염증 반응에서 방출되는 독성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감염가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면서 플라크가 만들어지고 혈내장벽이 망가지면서 침입한 감염원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원인과 결과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에서 배출하는 노폐물도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의 범인도 아니고 그저 맡은 바 임무에 헌신했던 군인이었을까요? 아직 답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감염 이론은 여전히 논란 중이고 학계의 주류는 아밀로이드 이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감염 이론은 더 많은 실험과 재현을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 가설의 균열과 감염 이론의 등장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신약 개발에 접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 우리는 단 한 번도 알츠하이머 연구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인류는 늘 그렇듯 무엇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옳든 그르든 늘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처럼 말이죠. 제가 만화로 소개한 이 내용은 당연히 아직은 가설일 뿐입니다. 아직 알츠하이머병의 원인과 결과는 연구 중에 있으며 아밀로이드 가설 또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연구자들은 열심히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와 제약회사 관계자분들에게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과학에 필요한 배경 지식의 틈을 메꿔주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림은 과학을 쉽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과학자들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백 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우리가 단 몇 줄 혹은 책 한 권으로 이해를 하길 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놀부심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림은 과학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림은 과학을 친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